지난 30일 러시아 국방부 공보국은 자국의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카자흐스탄 동부의 샤리샤간 미사일 시험장에서 실시된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자국 항공우주군 산하미사일 방어무대의 신형 MD 시스템이며 요격 실험에서 가상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요격 테스트를 실시한 미사일 유형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서방정보당국은 이 미사일이 일명 프로메테우스라 불리는 S-500, 러시아명 55R6M 트리움파터 M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20년까지 5개 포대를 실전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인 S-500은 현존 최강의 지대공 미사일 체계로 불리는 S-400을 대대적으로 개량해 만든 러시아의 야심작이다. S-500 한 개 포대는 탄도미사일을 연상케 하는 10X10 대형 트럭을 개조한 77.6 미사일 발사 차량 4대, 55K6MA 작전 통제소 차량, 91N6A 전투 통제 레이더, 96L6 TSP 목표 획득 레이더 및 76T6 다중 모드 교전 통제 레이더, 각 1대 등 8에서 10여 대의 차량으로 구성된다. S-500 포대는 불과 10여 대의 차량으로 구성되는 단촐한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10여 대만으로도 남한 전체 면적에 달하는 방어구역을 만들어낼 정도로 가공할 요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 시스템의 기본 임무인 항공기 요격 모드에서 S-500은 최대 3,000km 범위를 감시할 수 있고 소형 전투기나 무인기 수준의 레이더 반사 면적을 갖는 표적을 1,300km부터 탐지해 600km 거리부터 요격에 나설 수 있다. 서방 측에서 운용 중인 일반적인 지대공 미사일의 사거리가 40에서 160km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다. 러시아는 이를 더욱 개량해 사거리 1100km의 77N6 N1 요격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대전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도쿄 상공에 있는 적기를 격추할 수 있는 수준의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탄도탄 요격 모드에서는 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한다. 탄도탄 요격 모드에서 S-500의 사거리는 600km 수준으로 사드의 3배에 달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요격 능력이다. 러시아 측 주장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초속 5km 수준의 표적을 동시에 10개까지 요격 가능하며 초속 7km 수준의 표적도 요격할 수 있다고 한다. 초속 5km 수준이면 어지간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요격이 가능한 수준이고 초속 7km 수준이라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물론 최근 강대국들이 경쟁적으로 개발 중인 극초음속 비행체까지도 요격이 가능한 수준이다. 서방 정보기관과 군사 전문가들은 S-500이 우수한 고고도 요격 능력을 바탕으로 제1세대 우주방어무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상에서 발사한 미사일로 자국 상공을 비행하는 적국의 저궤도 정찰 위성까지 요격이 가능한 최초의 우주방공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늦어도 오는 2020년 이전에 S-500의 실전 배치를 시작해 모스크바 등 주요 도시 방어용으로 5개 포대를 배치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극동 지역을 관할하는 동부군관구 이하에 S-400 7개 포대를 배치해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S-500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동부군관구 이하 7개 포대 중 무려 2개 포대가 블라디보스톡에 집중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1개 포대라도 S-500으로 교체될 경우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전역이 S-500 방공 시스템의 요격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중국도 러시아의 7세라 장거리 방공 및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4년에 러시아와 S-400 시스템 3개 포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 지난 4월부터 관련 시스템을 차례로 인수해 산둥성과 부젠성, 하이난다오 등에 배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산둥성에 최근 배치가 시작된 S-400은 서해를 내화하고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산둥성에 배치된 S-400 1개 포대는 55K6E 교전 통제소 차량 1대, 91N6E와 92N6E, 96L6E 레이더 차량 각 1대와 4발의 미사일을 탑재하는 5포인트 85T2 미사일 발사 트레일러 4에서 6대로 구성된다. 이 포대는 최대 700km 거리에서부터 3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해 400km 거리에서부터 70개의 표적을 추적, 이 중 36개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사거리가 400km에 달하는 40N6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수원과 오산, 군산, 서산, 광주 등 주요 공군기지에서 출격하는 한미전투기 전력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전투기 표적에 특화된 9M96 계열의 미사일들은 한미연합공군이 서해에서 마음 놓고 작전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 S-400은 거리 120km, 고도 30km 범위 내에서 최대 속도 마하 14.7 이내의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미사일의 배치가 완료되면 중국은 삼둥반도를 비롯한 주요 거점에 상당한 수준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삼둥반도에 새로 배치되는 S-400을 기존에 배치되어 있던 HQ-9 지대공 미사일, JY-26 X밴드 레이더 등과 통합해 운용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상이 실현될 경우 서해와 한반도 지역의 미군 스텔스 전투기 활동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중국을 가상 적국으로 상정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장거리 방공망 및 MD 체계 구축이 한창이다. 일본은 최근 최소 4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북부와 남부 지역에 각 1개소의 이지스 어시어 체계를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새로 구축되는 이지스 어시어 시스템에 미국 로키드 마틴의 최신형 장거리 레이더 SSR 기술을 적용,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부터 적이 항공기나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방공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일본은 탄도미사일 방어용으로 개발된 이지스 어시어 시스템을 더욱 개량해 통합방공미사일 방어 체계로 만들어낼 계획인데, 이것이 계획대로 완성되면 앞서 언급한 중국과 러시아의 방공, MD 체계를 능가하는 가공할 방공무기가 완성될 전망이다. IAMD라고 불리는 이 개념은 이지스 어시어를 비롯해 바다에 떠있는 8척의 이지스 구축함과 지상의 패트리어트 팩-23, 공중의 조기경보 통제기와 미일 위성 감시 체계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위성과 조기경보 통제기, 지상 및 해상의 고성능 레이더로 모든 방향을 감시하므로 적이 항공기나 탄도미사일은 물론 지표면이나 해수면에 붙어 낮게 날아오는 순항미사일이나 드론도 탐지, 요격이 가능하다. 일본은 이 IAMD의 핵심 포격 자산으로 SM-3와 SM-6를 낙점했다. 일본은 이미 구형 SM-3, 블라크 IA를 운용하고 있고, 이르면 내년께 최신형 SM-3, 블라크 IA를 도입할 예정인데, 여기에 적어도 요격용의 SM-6까지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SM-3 미사일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보유함은 물론 지난 2008년에는 위성 요격 능력도 입증한 바 있는 가공할 성능의 요격 무기다. 이보다 더 개량된 SM-2 블라크 IIA 미사일이 내년부터 일본에 인도되면 일본은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을 북한 영공에서 격추시킬 수 있는 초장거리 요격 능력을 갖추게 된다. SM-3가 요격하기 어려운 저고도로 비행해오는 일반 전투기나 드론, 순항 미사일은 SM-6가 담당한다. 미 해군에도 갓 배치되기 시작한 최신형 미사일인 SM-6는 최대 460km 거리에서 적 항공기와 드론,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지난 2015년에는 종말 단계에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도 입증한 고성능 요격 미사일이다. 이러한 SM-3, SM-6 콤비로 구성되는 방공망이 완성될 경우 일본은 저고도에서부터 우주 영역까지 통합 방공 체계를 완성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다. 이와 같은 주변국들의 장거리 방공, MD 체계 구축 경쟁은
단순히 강대국들의 군비 경쟁 정도로만 인식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한반도는 이 국가들의 장거리 방공 체계의 감시, 요격 범위가 모두 중첩되는 지역이며 이 방공망들이 완성되면 대한민국의 영공은 주변 3국 방공무기의 요격 사정권에 완전히 들어가게 된다. 주변국들의 이러한 군비 경쟁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한국은 자국 영공이 이토록 위협받고 있음에도 남일 보듯 해왔다. 40년 가까이 써온 구식 호크 미사일을 최근에야 신형으로 대체했고 도시 하나 겨우 지킬 정도의 단거리 요격 미사일 천궁 블라크2의 배치 여부가 최근에야 결론났다. 주변국과 같은 장거리 방공무기나 장거리, 고고도 MD 체계는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다며 생각 자체도 못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주변국 방공무기의 한국 영공에 대한 위협을 조금이나마 차단할 수 있는 전자전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고성능 전자정찰기와 같은 지원 전력 도입이 준비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미래의 영공을 무슨 수로 지킬 생각인 것일까? 러시아판 사드 S-500 시험 성공. 481km 명중, 미군 인증 세계 최장 사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아반가르드 양산 시작. 러시아가 세계 최장 사거리를 자랑하는 방공미사일 체계 S-500의 발사 시험을 은밀히 진행해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S-500의 지대공 미사일은 299마일 거리에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CNBC 방송이 25일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발사 거리는 지금까지 미국이 파악한 다른 미사일보다 50마일이 더 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러시아는 S-500이 극초음속 미사일뿐 아니라 F-22, F-35와 같은 스텔스기, 드론 등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표면에서 62마일 상공에 있는 비행 물체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른바 러시아 판사드로 불리는 S-500은 첩보 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1세대 우주방어무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도 러시아는 고도 8,000에서 5만 미터 대기권에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아반가르드를 양산하기 시작. 오는 2020년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일부 언론들이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해 최근 보도하기도 했다. 아반가르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탄두를 탑재하고 공기 역학을 이용해 대기권 상층부를 비행한다고 알려졌다. 6세대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 개발에 나서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위협이 증대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공군이 공식 언급하면서 공군의 전투기 보유 대수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공군 전투기 보유 규모에 대한 연구는 2005에서 2018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그 결과 430에서 640여 대 수준이 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같은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투기 가격이 매우 비싼 상황에서 기존 전투기를 1대1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대목이다. 공군이 2020년대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전투기는 F-35의 20대 정도지만 퇴역할 F-4와 F-5 전투기 숫자는 이보다 많다. 여기에 6세대 전투기에 대한 소요제기까지 더해지면 적정 전투기 규모에 대한 재선정이 불가피하다. 고성능 전투기와 지상군 지원 위주의 전투기를 결합한 형태의 전력구조인 하이로우 믹스도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6세대 전투기 개발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6세대 전투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들이 개발에 착수한 상황인데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 우선인 국내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영국, 프랑스와 독일이다.
미국은 지난해 합동인공지능센터를 창설해 AI를 집중 연구하고 있다. 합동전투기 사업에서 록히드 마틴의 F-35A에 패한 보잉도 내부적으로 6세대 전투기 관련 기술 개발을 꾸준히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록히드 마틴은 F-35A 생산과 개량 작업에 집중하느라 6세대 전투기에 눈을 돌릴 여력이 없다며 2030년 이후에 등장할 6세대 전투기는 보잉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알리바바와 화웨이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 업체를 적극 지원하면서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은 F-2 전투기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6세대급인 무인 전투기 오크호트니크 연구 개발에 나섰다. 영국이 공개한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BAE 시스템스를 비롯한 유럽 방산업체들이 참여했다. 게티 이미지. 영국은 세계적인 전자전 기술을 갖춘 BAE 시스템스와 유럽 항공무장 업체 MBDA 등이 참여한 가운데 템페스트라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와 독일도 2030년대를 목표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합의한 상태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의 핵심은 AI와 전자전 기술이다. AI를 통해 전장 환경에 맞는 정보를 융합해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적이 공격을 무력화하는 전자전을 통해 조종사와 전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국가들은 이 같은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투자도 해외 선진국보다 수년 정도 늦어진 상태다. 독자 개발 과정이 험난할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예산 문제도 발목을 잡는다. KF-X 개발 및 생산비는 18조 원으로 추산된다. 6세대 전투기는 KF-X보다 생산 규모가 적을 가능성이 높지만 첨단 장비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다수 적용되는 만큼 연구 개발비는 KF-X 못지않은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독자 개발보다는 유럽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영국의 경우 공동 개발 파트너를 모색 중이며 스웨덴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동 개발에 참여하면 적은 비용으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고 첨단 기술 습득에도 도움이 된다. 미 해군의 X-47 무인기 6세대 전투기는 유무인 통합 체계에 의해 임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미 해군 제공. 하지만 KF-X 개발에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눈을 돌릴 여력은 없다는 반론도 있다. 미국의 F-15의 공군의 요구를 반영한 F-15K를 도입한 것처럼 선진국에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면 국내 실정에 맞게 일부 개량을 거쳐 전력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첨단 장비가 다수 탑재되는 6세대 전투기는 2030년대 이후 전장을 지배할 게임 체인저다. 선진국들이 일제히 개발에 착수한 것도 이 같은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의 전력 증강에 맞서야 하는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방식의 군비 경쟁이 불가능하다. 경제력의 차이 때문이다. 최첨단 무기를 일부 보유하는 방식으로 억제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6세대 전투기 도입의 필요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국내 기술 수준이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선진국 개발 추세를 주시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6세대 전투기 컨셉과 운용 전략 등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다면 2030년대 한반도 상공은 중국과 일본의 6세대 전투기들이 장악하게 될 것이다. 6세대 전투기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해야 할 이유다. 미 2023년까지 음속의 5배 무인 공격기 개발 전쟁의 본질 바꿀 게임 체인저 될 것.
미 공군이 장래 전쟁의 본질을 바꿔놓게 될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할 수 있는 무인 공격기를 오는 2023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미 CNN이 7일 보도했다. 퇴역하는 미 공군 기술 책임자 미카 앤즐리는 무인기의 초음속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몇 년 새 태평양상에서 미 폭격기로부터 초음속 무인기를 발전시키는 실험을 수차례 성공시켰다. 음속의 5배 이상이 돼야 극초음속으로 간주된다. 이는 시속 3,800마일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으로 미 대륙을 횡단하는데 약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음을 의미한다. 미 공군의 토머스 마질로 장군은 지난해 극초음속 기술이 앞으로 전쟁의 본질을 바꿔놓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앤즐리는 중국과 러시아 역시 극초음속 비행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극초음속 무기들은 먼 거리에서 발진해 적이 이를 포착해 표적으로 삼기 전에 공격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앤즐리는 그러나 극초음속 무기는 새로운 유도 시스템 등 몇 가지 극복해야 할 난관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미 공군이 마지막으로 극초음속 비행기 실험을 한 것은 지난 2013년 5월 X-51A 웨이브라이더라는 비행기를 실험한 것이다. 당시 X-51A 웨이브라이더는 마하웨에 도달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태평양으로 추락했었다.